이렇게 해서 혹을 없애는 걸로 나온 게 이제 맘모톰이고, 고주파는 혹을 지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서 죽여놓고 바늘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나오질 않고 맘모톰은 꺼내는 거죠. 차이가 그러면 있죠. 그 고주파 치료하기 전에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겠네요. 매우 필수적이죠. 예, 혹시라도 암이 네, 있는데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고주파 치료는 어떨 때 하고 그다음에 몇 센치까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요것도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게 결국은 또 그것도 이 경험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주파 치료를 갖다가 몇 센치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리미트는 사실은 없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큰 게 과연 암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cm가 넘으면 사실은 고주파로 커버하기가 일단 어렵기도 하고 암이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보장이 가질 없죠. 수가 예, 없어서 수술을 보통 시키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초음파 상에서 모습이 암이 확실히 아닌 것 같으면 고주파 치료 쪽으로 해서 환자분이 어쨌든 수술 안 하고 갑상선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예. 6cm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이해하면 꼭은 될까요? 아닌데 예. 6cm 이상이 되면 환자분한테 되도록이면 수술하시죠 하고 그럼 권고드리고요. 제일 큰 건 몇 cm까지 해보셨나요? 제일 큰 거는 10cm요. 10cm.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좀 번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 번은 번에도- 그분이 네. 두 번가 세 번 했어요. 세 번. 세 번. 근데 이제 그 조금 차이는 있는 게 그분이 굉장히 크긴 했는데 물혹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물을 빼고 나면 네, 진짜 물을 빼고 나서는 그거는- 실제로 좀 작은 크기였죠. 예. 네. 어쨌든 10cm까지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가 크다고 크면 무조건 하는 건가요? 고주파 치료를?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 모양이 좀 안 좋아서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라는 게 원래는 간암 치료하려고 맨 처음에 개발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갑상선암이라는 게 임파선 전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만 혹시라도 치료해가지고 그 치료가 완전치 않은데 치료된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이제 양성 치료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양성이라는 걸 갖다가만 치료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양성이 아닌 거를 치료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사께서 어떤 의사들이 그걸 갖다가 판단할 때 암이 아니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조직 검사를 2번 정도는 해서 거기서 이제 암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하는데, 이제 또 너무 젊은 분인데 암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게 나왔을 때가 좀 문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환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고주파 치료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몇 센치가 넘으면 고주파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런 예, 기준이 확실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모양에 따라 달라요. 예. 예,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는 3cm가 돼도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동그랗게 생긴 건 3cm면 되게 불편해요. 톡 튀어나오고 있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양에 따라서 겉으로 튀어나온 거, 환자분이 불편한 것, 요런 것 관련해서 그 그래서 따져서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네네. 예. 아무튼 이 고주파 치료가 유방암에서는 맘모톰과 같은 그런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였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뭐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맘모톰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근데 잘만 이용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상처 없이 전신 마취 없이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데, 고주파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오남용되고 있진 않나요? 맞아요. 오남용이 되고 예.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작은 것들을 네. 그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치료하자고 해서 그렇죠. 또 예. 환자분들은 또 겁나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금 예. 무섭게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예.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약간의 우리 그 의사들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 고주파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고주파 치료를 너무 많이 이렇게 권장을 받으셨다면 또 2차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여기서 드는 질문은 1cm 미만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추적 관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고주파로 이렇게 치료하려는, 고주파로 태워 없애면 간단하게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획기적인 그 연구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예.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그, 그 내분비내과하고 영상의학과 팀이 이제 합쳐져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네. 100명을 고주파 치료를 1cm 안 된 걸 치료하고 지금 이제 추적 검사 기간이 아마 한 2년 가까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예. 곧 아마 레포트를 낼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완전히 그냥 전향적인 환자를 그렇죠. 하나씩 쌓아서 한 연구기 때문에 상당히 이펙트가 있는 연구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고주파 암에 치료를. 대해서 갑상선 암에 갑상선 대해서. 암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있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 우리나라도 그 고주파 치료에 대한 어떤 문호가 또 개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드는데 하여튼 뭐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환자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전한지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고 또 그거에 대한 추적 관찰이 뭐 짧게 2-3년 이내에 나온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고 사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이 워낙 또 손재주가 좋고 맞아요. 또 워낙 네.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열리면 또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질문 잠깐 볼까요? 따님이 정민희 씨께서는 따님이 갑상선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갑상선과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더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갑상선 기능 떨어지면 좀 네네네네. 피곤하다는 느낌 많이 그렇겠죠. 얘기하시니까 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혹만 있다면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 혹이 있는데 저 피곤해요. 이거 혹 때문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혹이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유방통. 똑같네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똑같네. 네, 네. 네. 그래서 혹을 띄워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비슷한 굉장히 반복적으로 질문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건 뭐 거의 네. 하루에 몇 번씩 몇 듣는 번씩. 그래서 제가 그거 띄워도 계속 피곤할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드문 상황들에서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혹이 원래는 호르몬 분비 안 하거든요. 근데 혹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항진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혹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혹은 없애야 돼요. 네. 특히 따님이면은 비교적 젊은 연령이실 텐데 네. 꼭 없애야 되는데 혹만 달랑이 있어서는 피곤하지 않을 거고 혹하고 혹시 이제 갑상선의 기능이 안 좋은 호르몬의 어떤 그 수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간 상황이 있다? 그럼 그거는 네.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뭐 연관성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면 대번에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맞아요, 내용이니까. 맞아요. 예, 예. 네, 검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피곤한 거는 다른 이유가 훨씬 맞아요. 많겠죠. 네. 그거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하다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프랭크님 질문 주셨어요. 갑상선 암은 재발과 전이의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아요. 얼마나 예. 흔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전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병원도 통계를 한번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cm가 안 되는데도 네. 임파선 전이 확률이 40%가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이는 흔한데 그 전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갑상선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떼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은 재발에 대한 위험도 카메라도 좀 예. 봐주시면서. 네. 네. 그 갑상선의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잘 긁어내면은 그 자리에서 재발하는 건 잘 막을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임파선 자리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도 또 다른 그 우리가 띄지 못한 임파선에 살짝 있는 싹들이 또 자라서 재발하는 경우들은 네. 가끔씩 봅니다. 예. 혹시 그게 이제 전이는 이제 림프절 전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흔한가요? 그건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2년 동안 3명 봤나요? 정말 드물고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 전이가 많군요. 예. 다른 장기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전이와 재발의 위험도는 다 임파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조기에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다고 아마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수정 님은 유방암 3년 차시래요. 9개월 전에 항진증을 진단받으셨는데 이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맞아요, 갑상선 맞아요. 기능이 네. 올라가 있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 그러니까 항진증 환자의 암 발생률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진증하고 암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와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근데 예. 이제 저하증, 항진증 환자들 이제 초음파를 봐보면은 이제 대부분 얼룩덜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런 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혹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암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항진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김단추님은 다음 정기 진료 때는 갑상선도 꼭 챙겨 보시겠다고 말씀 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암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일 텐데 갑상선암을 옛날에 저가 갑상선암 수술할 때만 해도 그냥 완전 절제를 전절제가 원칙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네. 환자는 맞아요. 전절제예요. 암이면. 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전절제 후에 뭐 동위원소 치료를 하거나 말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데 요즘 갑상선암 수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학생 때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갑상선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전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문제가 아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양쪽에 많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을 예, 것 뭐 같은데. 다발성, 뭐 예.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뭐 맞아요. 추적 검사가 편하다, 뭐 예.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파선 전이가 거의 없으면 4cm 정도까지도 반절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반절제의 그 수술 후 성적이 재발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뛰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고 그래서 웬만하면 반절제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동위원소 치료라고 해서 전제 다 절제하고 암을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사선 물질을 갖다 이렇게 먹는 그 치료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 동위원소 치료실이 4개가 있는데 네, 네, 네. 과거에는 그 4개가 월요일 2박 3일, 그다음에 수요일 2박 맞아요. 3일로 해서 풀로 돌아갔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운영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술하면은 무조건 약을 먹는다는 개념도 이제는 거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요? 네, 반절제를 반절제를 하고 안 하고 먹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절제한 경우에 암을 갖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개념도 희미해졌어요. 아, 약을 안 줄 때도 많습니다. 네. 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갑상선을 사실 유방도 과거에 비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상선암도 상당히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네. 윤영민님은 실시간은 처음 들어오셨다고 유방암으로 수술하셨는데 갑상선 결절이 여러 개 있고 10년 넘게 추적 관찰. 유방암 발병 이후에는 더 커지려나요? 글쎄요,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해서 갑상선 결절이 커지는 건 아닌데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방암의 위험 인자 중에 유방의 혹으로 조직 검사를 받은 히스토리가 있다던가 혹은 유방에 양성 결절이 있는 경우에 유방암 위험이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위험 인자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갑상선의 경우에는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암의 위험 인자인가요?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것도 아주 옛날하고 지금 개념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갑상선안에 혹이 아주 많으면 오히려 암이 잘 안 생긴다. 그래요? 이런 개념이 아주 옛날엔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예. 혈전이 많으니까 당연히 각각의 평가를 해봐서 암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10년 넘게 변화가 없다면은 그 윤영민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잘 자라지 않고 암의 위험도가 낮은 혹들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혹이 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네, 보시고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암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에서 암이 새롭게 생길 수는 물론이죠, 있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저도 항상 이제 맘모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떼주면 안 되겠냐라는 네, 네,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암을 예방하고 싶으시면 가슴을 전체를 절제하셔야 된다.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예. 그 혹이 암으로 바뀔 위험보다는 남아있는 가슴에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거지. 현재 뭐 섬유선종 같은 것들이 암으로 바뀔 위험은 정말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면 뜨악 하고 이제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유방에 있는 혹 뗀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유방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갑상선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